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부터 오늘 제일 뜨겁습니까? 오늘은 뭐가 제일 아무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들이 뜨겁죠. 네. 뭐 12월 3일 날 일주기에 네. 그 어떤 먼저 뭐 발언하셨으니까 그 주제부터 가고 네, 있어요. 반성과 여기를 뭐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아니, 먼저 말- 성찰의 메시지를 내겠다고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각자 무엇이 관심 있냐고. 예. 했는데 예. 이미 그 당내에서도 그럴 일 없다 그런 논의한 적 없다 그쪽에서 예.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 자체도 아스팔트인 게 부끄럽지 않다. 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극우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욱 씨는 이 주제가 싫으시면 다른 주제를 꺼내셨어야죠. 오늘 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 이 주제를 원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왜? 그러면 가볼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 말하면 맨날 깨지기만 할 텐데. 누가 택해줘요? 어? 아니 뭐 우리 당에서도 싫어하고. 그래도 하실 말씀을 해야죠. 예. 근데 뭐 어떤 걸? 아니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도 됩니까? 지금 지선 1년 남았는데 12월 3일 네. 이제 비상계엄 1주년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 예상되죠. 예. 왜냐하면 그때 비상계엄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각 언론사마다 일제히 다큐멘터리 같은 걸 그렇습니다. 제작을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마 특집 기사 같은 게 많이 나올 텐데. 당연하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예.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뭐 니네는 아직도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기본으로 당내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지 않냐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 대표니까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을 밀어줘서 당 대표를 만들어준 게 이른바 전환길류의 어떤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지금 우리 당이 올해 12월 3일에 이 비상계엄 일주기 그다음에 내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 1심 판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과연 우리 당의 의원들이 뭐 어떤 태도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 우리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그렇겠죠. 거니까. 근데 사과를 해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유감이다. 뭐 굉장히 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탄핵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것을 본인이 책임지기를 거부하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탄핵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앞부분만 뭐 비상계엄으로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하나만한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뭐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통속의 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내지는 뭐 야스쿠니 신사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민 입장에서는 야 그걸 사과라고 하고 앉았냐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분명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12월 3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떤 사과를 하기에는 좋은 기회예요. 여태까지 1년 1주년이고 맞습니다. 정말 하나의 어떤 거길 계기로 해서 유턴할 수 있는 좋은 이정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한 달 남겨두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이 아니죠. 며칠 남겨놓고. 며칠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남겨놓고 거꾸로 가고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지. 나한테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 아니 가도 너무나 오늘 말씀하신 것만 해도 말입니다. 뭐 사과를 할 시점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달라지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도 사과도 없고 네. 방향 전환도 없을 네. 거다 보고요. 지금 이제 김정혁 네. 최고 말씀하셨던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뭐 그게 옳았니 틀렸니 하는 것 더하기 예.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예. 국민의힘이. 예. 그 탄핵 반대 당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 네. 뭐 계엄이 잘못됐다는 식의 사과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네. 장경혁 대표 전혀 그거 할 생각이 없죠. 없을 거예요. 지금 없는 거 맞죠? 어제 네.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이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체제 전쟁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뜬금없는 지금 체제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성 우파 뭐 연대 선거 앞두고서 이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이제 체제 전쟁 얘기까지 나왔고 급기야 집회에서는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집회가 12월 2일까지 계속되는데 12월 3일 날 갑자기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이 이에 관해서 다 발언을 했어요. 우려를 표명했고 외연확장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12월 3일까지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당 내에 이제 뭐 두 시장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당내 정치인들의 인내심이 좀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국민의힘 당의 내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런 기조로는 민주당이나 여권의 여러 가지 악재나 실책이 쌓여도 국민의힘의 내년 선거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중도층 민심이 내년 선거에서 여권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게 뚜렷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표나 이런 걸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장동혁 아니 대표는? 일종의 이제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지금도 그리고 이제 이 전국 순회 집회를 하면 그 집회장에 참여해서 윤호개인을 외치고 장동혁 잘한다 이렇게 외치는 지지층을 데리고 가겠다. 저는 이게 경선룰 변경하겠다는 지금 당 지방선거 기획단의 시도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른바 당성을 기준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의 전략도 그렇게 가져가겠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 안에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요. 아니 그 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를 뽑는 건 좋은데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선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나경원 의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톱이에요. 사실 나경원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룰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 당대표 원내대표 역할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어땠습니까? 부정선거 세력이나 윤호기현 세력도 표다. 그렇습니다. 표만 된다면 왜 그걸 버리냐. 손잡아야 된다. 이 얘기나 장동현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다음에 정광훈도 품고 간다.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아스팔트 세력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앞서 원외위원장들이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체제 전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맥락이 다 한 소쿨에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체제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아스팔트 세력이 필요하고요. 아스팔트 세력의 주축 세력인 황교안과 정광훈이 필요한 겁니다. 딱 그냥 맞아 떨어지는 등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2월 3일이 6주년 때문에 사과를 해버리잖아요. 체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그 뒷받침할 세력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체제 전쟁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제 극우들이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사회과학적으로는 논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제 전쟁이라면은 하나의 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꾸는 그런 건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를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사회주의나 그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 계획경제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체제가 바뀌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하에서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체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쪽에 나와서 반대되는 사람은 체제가 다른 거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역으로도 막 가능한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쟤네는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애들이니까 쟤들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어.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여서 이런 얘기를 당대표가 하시는 건 저는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마주보는 공생관계 같아요. 적대적 공생관계.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 정당 해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인 사실상 그게 헌법재판소 가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민영배 헌법재판관도 아니 그거 한동훈하고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다 반대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 정당이 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쟤네가 우리 해산시킨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을 돌면서 우리 그 열성 지지자들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양쪽의 극단적인 주장들이 서로를 그 공생관계처럼 이렇게 지도부는 그렇다 치는데요. 보면 오늘 초선하고 몇 분들 사과 요구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래요.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이분이 수도권이 아닙니까? 70대 30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뭐 저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이 얘기한 건 사과해야 된다는 거였고 사실은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말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 5대 5였던 것을 당원 70 그다음에 뭐 그 여러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가서 그렇게 막 탄핵 반대하고 했는데 당원들이 별론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윤상현 의원 주장하는 것은 그냥 원래 맞는 얘기잖아요. 이 주장 자체는 맞아요. 요 주장은. 요 주장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무슨 생각에서 이걸 갑자기 제기했는지는 좀 그런 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나도 이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당 시계도 하루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보니까 좀 자아가 여러 계신 거. 아 그래요. 아 저 깜짝 누구더라고? 그때 나는 내가 아니고 그래요. 지금의 나가 나고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그때 가서야 내가 또 나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윤상현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과거에 이분을 보면은 잘 안 맞는 이런 발언이나 그런 메시지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사실은 5대5 룰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민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민심을 이기는 당심 없다. 그러면 민심을 이기는 당심이 없어서 당시에 그렇게 윤석열 체포 맞겠다고 아니, 두 번 쳐다봤어요. 팔 걷어붙이고 앞에 가서 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신뢰할 만한 정치인의 언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 됐건 간에 12월 3일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인내심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100일 동안 장동혁 대표가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으로 그렇습니다. 쪼그라들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뭉치고 아니 앞서 이제 김정혁 최고도 얘기하셨지만 체제 전쟁이 뭡니까? 체제 전쟁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슨 뭐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다라는 식의 선동을 하는 건데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 그런 언행, 뭐 그런 메시지, 그런 전략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 내지는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언감생심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2월 3일이 분기점에 된다는 말씀은 어떤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에서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광역단체장들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TK 어떻게 정합니까? TK 제외해놓고 다른 광역단체장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얘기했는데 서울시, 부산시만이 아니에요. 충청 남북도, 강원도 심지어 이런 데 다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뭐 그러면 비대위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국민이 이제는. 가능성 있습니까? 김채호 보시기에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보여준 행태가 사실은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너무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뇌물수수 뭐 그 금품을 수사한 것들 그 금품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 뭐 명품백이라든가 이런 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아주 명품 공부를 줄줄이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민심이 많이 떠나고 있죠. 그럼 그거는 그렇다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그 분들이 한 비상계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 갖고 우리 부를 어떻게 나가라는 네. 거야 이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뭐 광역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우리 17개 중에 12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당에서도 또 의원들이라든가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당의 지금 리더십은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런 목소리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만약에 근데 전혀 모른 채 해버리면 그럼 진짜로 좀 상당한 분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연판장 돌겠죠. 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요. 주는 게 사실 장동혁과 윤석열이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망했던 건 체제, 예. 이념, 예. 반국가 세력, 있지도 않은 망상 속에서 상대를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 똑같은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5개월도 안 됐는데 네. 무슨 독재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식이다고 근거를 허망으로 망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 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윤석열식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돌만 안 던질 뿐이지 사실 국민의힘을 공당으로 보겠어요. 예. 근데 12월 3일 이후에 어떤 반성도 없이 그대로 간다. 더 강하게 간다. 아무리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지도부 자체가 그냥 이거 무시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예. 근데 나경원 의원도 바뀔 생각이 없고 본인도 서울시장을 하려면 네. 지금 광역단체장들 그대로 가는 것보단 본인과 플러스 다른 사람들을 더 다른 광역단체장으로 주고 싶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뭐 희망의 끈 원래도 없었지만 더 그 없어질 것 같아요. 김채곤은 그 이른바 친한 계신데요. 그쪽에서 뭔가 좀 뭐 완벽히 좀 들고 일어나거나 뭐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뭐 네. 일단 그 저희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위기 상황에서? 근데 저는 네. 그거보다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예. 체제 전쟁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도 사실은 파견 판사 하시면서 예. 국회에서 다 있어봤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그때 그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안민석 의원이 예. 무슨 최순실 씨에 대한 해외 예. 그 재산 압류해 올 때 함께 협조해서 그 법안 만드는데 뭐 도움을 줬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를 대자면 그때 민주당은 괜찮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정청래 대표가 된 다음에 민주당은 반체제 국가, 반체제 네. 세력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람이 한두 번 바뀐다고 해서 그 당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예.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은 아니고요. 예. 이분들은 여기 잠깐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이따 떠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당직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반체제, 체제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떤 제 질문은 원래 김채우 말씀하신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질문은 아까 원래 김채우께 드리려는 질문은 당이 이 정도 상황이면 이른바 친한계에서 어떤 정면으로 부딪혀서라도 상황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다. 아니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정청래 대표가 내란 당 해산시키겠다 막 예. 하면 장동혁 대표가 저 봐라 우리 당 해산시킨다니까 우리가 더 세게 나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만약에 한동훈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면 예. 봐라 쟤들이 또 우리를 내부 총질하면서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계가 앞장서서 하는 것들이 별로 효율성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부작용을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네. 저는 반대 논리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면서 그 반대의 이 반발 작용으로 이 뭐 체제 전쟁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단순합니다. 민주당의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네.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소리를 듣게끔 자초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한 대로 왜 친한계는 가만히 있느냐. 네.
사랑하는 본인들이 사랑하는 국민의힘이 내일 한다는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 질문인데 전혀 여기 대해서 저는 조금은 늘 아니, 저는 의아십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봐요. 뭐 가만히 있겠어요. 꿈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꿈틀 했죠 그 동안에. 한 겁니까 이게? 했는데 우리 얘기 그만하고 빨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저는 힘이 없다고 보고요. 그럼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갈라서서 나올 거 아니면 나오면 뭐예요? 지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허벌판에 쓸 자신이 있어야 아니 허벌판에도 쓸 사람이 있어야 쓰는 건데 뭐 몇 사람이나 있다고 지금 씁니까? 거기 국회의원들 한 명도 안 나와요. 무리한 얘기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 뻔하죠. 뭐 우리가 정당 하루 이틀 해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럴 힘이 객관적으로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없고 친한계도 없고 기다리는 거죠. 뭐. 기다린다는. 아니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가 좀 오래 못 갈 거는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오래 못 갈다 이런 전망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당원 책임 당원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하시면은 제가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뭘 대신 이게 얘기를 뭐니까. 가뜩이나 미인증 채널인데 마이크 들을 땐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아니 지금 이제 좋아하시는 주제로 갈게요. 긁혔어. 맞는 말이니까. 마이크 드릴 때는 그냥 민주당 얘기 해볼게요. 예. 가시죠. 드렸잖아요. 뭘 마이크만 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지금 보면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뭐 1대1 이런데 사실 이게 옛날에는 1대100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1대70인가 뭐 50 갔다가 다시 20 갔다가 지금 1대1인데 사실 이 자체로는 뭐가 옳고 그러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관객들에게 한 표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는 10표 이렇게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로 보완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대의원들에게 더 높은 표를 줬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SNS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니까 관측해 보기에는 이걸 놓고서 이제 이른바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정청래 지금 현재 대표가 2번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명분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의 명분은 본인 뒤에는 이제 김어준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자기 후견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게 아마 친명계의 그런 그 의구심 내지는 공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지금 저 대통령 되고 권력 잡은 지 한 5개월 됐잖아요.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한두 번이 아니야.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무슨 특검 안을 놓고서 서로 막 그냥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제발 대통령 좀 그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간사가 정무석 말씀이시죠? 정무석이 비서실장이었나? 비서실장이 그다음에 그 법사위 간사가 나와서 그 차관급인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근데 이거를 상의도 안 했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또 펄펄 뛰고 앉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권리당원 대의원 놓고서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권력 잡은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서로 내분을 벌이면서 이렇게 싸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생각보다 일찍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부터 꾸준히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오던 것 아니었냐. 맞거든요. 아니 심지어 당원들한테 원내대표 선출할 때 국회의장 선출할 때도 당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당에서 어떤 당원은 20표고 어떤 당원은 1표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과거 이제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취약 지역에 가중치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정당 민주주의 안 맞는 거 맞죠.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 하니까 전부 이제 절차, 방식, 속도 여기에 대해서 시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요 의심이에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는 대표 재선 의사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선 환경을 만드는 게 더군다나 힘 있을 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 아니 그러면 당내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을 벌여가지고 뭐 지금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건 시기상조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언제까지 다음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 이걸 관철시키든가 그게 아니라면 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명계 일각의 이 여기에 대한 견제라는 것도
보니까 더민주혁신회라는 원외 친명 조직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다 지방선거 이해관계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이든 아니면 경선 환경이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립을 쥐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 사람들이 네. 있어요.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네. 올까 봐. 그 반발이 터져 나오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나 네. 혹은 이제 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 전당대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마이웨이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불편하죠. 근데 네. 불편해도 어떡할 겁니까? 네.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 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돌릴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명분상.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전체 흐름 자체가 민주당에서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내부 구성원들은 없습니다. 예.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 방향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누군 20표, 누군 한 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그런데 같아요. 1인 1표제가 일단, 됐을 때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대의원제 폐지라고 불렸죠. 예. 그러면은 이제 TK나 PK 쪽에서 힘들게 당원 생활을 하시는 예. 분들에게 전국 정당의 어떤 의견의 수렴의 등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 그들에게 표를 많이 줬던 게 예.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유지했는데 그러면 지금 숙제가 되는 건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예. 사실 호남이나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예. 어떤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1인 1표제로 가긴 가되 보완책을 충분히 우리가 수기하고 가자.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급하게 가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예. 왜 급하게 가? 시간을 좀 갖고 한 달, 두 달 갖고 네. 하지.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1인 1표제 해서 대의원의 제도의 개편을 뭐 100대 1, 네. 뭐 70대 1, 50대 1까지 갔다 20대 1까지 줄였어요. 예. 이것도 끊임없는 한 6, 7개월 작업을 통해서 네.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전당원 투표가 아닌 전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투표율이 16.8%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한 30% 이상이었으면 모르겠으나 또 30% 미만으로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나? 예. 앞서 기준적으로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가 하는 당원 주권 저도 찬성합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으면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게 예. 당원 주권의 예. 시대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간만 가지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예. 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급박하게 해서 당무위 중앙에서 신속하게 해버리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예. 당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대의원에서는 그런 수치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 뒤에 뭐 일주일이라면 뭐 수기 과정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 안 받도록 하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왜 꼭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운이 안 좋은 건 쓸 수도 있고 대통령실과 당과의 원심력이 있습니까? 아까 어느 분이 원심력 말씀하셨는데. 원심력이 있다고 봐야죠. 전 근데 정청 제가 왜 그 질문을 다시 드렸냐면 원심력이 있으려면요.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항상 얻을 게 있을 때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 정권 초기에 누가 뭘 얻습니까? 원심력을 발생시켜서. 이게 전당대회가 앞으로 2년 남았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내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어쨌든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 당의 오래된 주류였으면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오래된 비주류였거든요. 예. 이제 막 주류가 돼서 네. 근데 아직도 당내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물론 당원들 사이의 지지세는 확고한데 예. 당원들 지지세만 가지고 앞으로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본인의 긴 정치적 목표에 가기에는 힘겹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력을 당내에 이러저러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예. 그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내 원심력이 또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 예. 막 뭘 강한 요구를 해요. 예. 그러면 최고위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18명 그 이제 지금 지난번에 그 고발한 거 예.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예. 검사장들 고발하는 거. 예. 사실은 징계도 안 하기로 하고 전보도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끝낸 거예요. 예. 정부나 대통령실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그냥 고발한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런 게 다 원심력이죠. 대통령실 예. 입장에서 예. 보기에는 자칫하면 이게 대통령실의 힘이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당 내부에서 그 다음 단계는 전부 권력 투쟁입니다. 예.
이 뭐 당권이 됐든 네. 아니면 뭐 차기 대권을 향해서든 그럼 이제 당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네. 과거에 어느 당이 물론입니다. 집권하든 근데 많이 이거 봤어요. 대통령실에 이제 힘이 빠졌을 때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실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강할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않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예. 민주당은 체리따봉식으로 당을 찍어 누르는 정당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찍혀 눌리는 당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민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어떤 당원들의 의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김어준 방송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립하는 것이 과연 당의 어떤 당원들의 민심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내놓고 예. 대립이 아니죠. 예. 아니 미묘한 대립이라도 예. 과연 나중에 이 대립이 원심력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짜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을 때 과연 그 당이 지금 이 강성한 대통령실에 어떤 여론이 있는데 과연 그 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이 아니, 어떤 정청래 이 대표- 원심력으로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민주혁신회이든 재명인의 마을이든 예. 거의 뭐 욕 수준의 예. 이런 그러니까 견제가 그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외 분위기도 네, 당원들도 조금씩 예. 동요를 하고 있고 예, 예. 뭐 이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예. 현상이에요. 예, 예. 당내 의원들도 저는 이게 뭐 대통령실과의 각을 염려해서 다른 이견을 내는 게 아니라 예. 그거예요. 힘에 대한 집중. 예. 이거를 안에서는 조금 우려 눈으로 보는 예. 겁니다. 야당 시절에는 연임 대표가 나온 적은 있죠.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근데 집권 시 여당 대표였던 민주당에서 연임 대표는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꽤 높은 자리예요. 서 대변인 보시기엔 당원들의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당원들의 우려가 지금 조금씩 분출되고 있죠. 어디에 대한 우려입니까? 사실상 절차를 조금 더 수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다 이제 더민주혁신에서 얘기했던 대로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가면 타이밍상 자꾸 네. 성과를 가리고 본인의 정치를 하느냐 이런 네. 목소리들이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대다수인데 저는 이건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힘이 훨씬 세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 재판중지법 예.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바로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의견 내니까 예. 당에서 어떻게 했죠? 바로 예. 중지가 그래서요. 됐어요. 제가 아까 박 의원님께 드린 질문의 초점은 이게 원심력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어떤 보조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 어떤 기술적 미결합 뭐 이런 걸로 볼 것이냐. 그냥 소통의 부족에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아이고. 같아요. 이건 그냥 이거냐, 권력 이거냐. 투쟁이에요. 지금 권력 권력- 투쟁을 어떻게 왜냐면 보세요. 있었는데. 보세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예,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경선했잖아요. 예. 그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예. 이른바 문파 내지는 뭐 문구로 오소리 이쪽 한 파트고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서로 그래서 그때 뭐 서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 그때는 이제 시장이었고 예. 뭐 도지사였지만 그 부분들은 이게 잠재해 있었지만 예. 이분도 이제 재명인의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재명인의 마을이니 뭐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엄청 키워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예. 두 분이 아마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힘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전체 좀 통합적인 이미지로 가고 싶어. 예. 그리고 이거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예.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나 김어준이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 네. 왜냐면 지난번에 무슨 정책실장 불러놓고서 국회 가서 더 세게 하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입장이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대통령 권력이 훨씬 세야 돼. 예. 근데 처음부터 무슨 여의도 대통령 무슨 충정로 대통령 얘기 나오듯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 이 연합군의 힘이 지금 대통령 쪽에 표면적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뭐 속으로는 우리는 뭐 그렇지도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 지금 이제 김정일 최고가 얘기하신 정도 수준의 노골적인 그런 어떤 원심력이나 권력 투쟁은 아닌데 미묘한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때로는 당이 혹은 때로는 대통령실 번갈아가면서 휘둘리는 면이 있어요.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어쨌든 국정을 설계하고 중심을 잡아 나가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혼선이 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원심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에 반응하는 게 원심력이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도 막 당을 그렇게 찍어 누르고 이미 이제 경쟁이 끝난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노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대통령실이 기침 한번 하면 당이 조용해졌거든요. 다음에 계속 아닙니다. 해야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중요한 주제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주, 김정혁,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